거침없이 상승하던 중국 주식시장이 2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두 가지 요인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생긴 게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2분기 성적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3분기에서부터 성장률에 대한 상당한 좀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를 계속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 세계 주식시장, 특히 중국과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중국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3.2% 나왔습니다. 아주 높게 봤던 사람도 2.5%를 넘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굉장한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V자 반등의 형태가 그동안에는 뭐 PMI로 증명이 됐던 곳은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GDP로 해서 성장률로 증명이 됐던 것은 이제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도 상당히 있는 상태인데, 중국의 성장률하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똑같이 나올 것인가 하는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코로나의 최대 충격이 있었던 것이 2분기였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2분기에 월별 지표라든가 분기별 지표가 7월부터 속속 발표되는데요. 사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대체로 1분기에 한 마이너스 6.8에서 좀 감소폭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벗어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는. 예. 이달 들어 발표되는 중국의 두 가지 핵심 지표, 수출도 한 플러스 3.2% 정도 나오고, 또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제조업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PMI가 4월부터 회복을 예견은 50 이상 계속해서 나왔죠. 예,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중국의 성장률이 당초보다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하면서, 말씀대로 예상치가 좋게 되더라도 한 2.5에서 2.8% 이상 예. 나오긴 좀 힘들지 않겠냐 하는데, 어제는 소위 그로스 서프라이즈가 펼 만큼 3.2% 정도 나왔는데요. 예. 사실 주가는 떨어져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예, 오늘 그렇죠. 좀 그것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일단은 3분기 이후에 중국이 2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 해서 3분기에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은, 중국은 기저효과가 사실 그렇게 미국 경제와처럼 전분기에 높다고 해서 다음 분기에 낮게 되는 예. 이런 전분기 방식에 의한 기저효과가 아니고, 중국의 공식적인 국가 통계로는 전년 동기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2분기 대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미국과의 통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저효과는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반기 이후에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가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고, 예. 내년이 공산당 선언 100주년 해서 사실 사업강 사회를 구축하겠다, 전 인민들이 잘 살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주식이라든가 한편에서 높아지면, 예. 이렇게 소득 불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의 위화감에서 공생경제, 사업강 사회 이런 게 구축하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목표에 어렵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성장률이 올해 목표 성장률을 전인대에서 이렇게 내놓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성장세를 좀 많이 이렇게 높게 간다 하더라도 좀 둔화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적인 경기 부양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적극적 입장이었는데, 앞으로는 좀 둔화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반영해서 어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주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렇죠. 스니핑 예. 정책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약화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중국에서 보면 계획대로 성장의 경로를 좀 밟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2분기 성장률 중에 미국의 성장률이 가장 주목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달 말에 2분기 속보치가 발표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1분기 성장률에 비해서 2분기 성장은 전분기 방식이기 때문에 성장률은 좀 많이 떨어질 겁니다. 다만 관심이 되는 것은
많이 떨어지는 거는 누구나 좀 관심이 되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게 나올 것이냐 나쁘게 나올 것이냐 그쪽에 좀 좋게 나온다면 주식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거고 예.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낮게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시하게 돼가지고 주가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도 낮게 나오지만 예.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또 하나 여쭤볼 게 이제 중국 주식 시장입니다. 네네. 한동안 이제 뭐 한 달 동안에 걸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왔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은 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는 어떤 얘기들 하냐면 중국의 신문에 이 주가가 올라야 된다 이런 게 나온 거 보면 중국 정부가 주식 시장이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지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의 전국 사회보장기금 아닙니까? 이쪽에서 주식을 판 걸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게 정부가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으니 이게 정부의 방침이 그쪽이면 주가가 또 이게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상반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네.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관심이 되는 것은 사실 그 두 가지 두 국가의 증시 모습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국내 증시도 바라보고 보는 시각들이 있죠. 예.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해외 종목 투자자에서 해외 쪽도 많이 그렇죠. 투자하는 예. 상태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미국과 그 중국 증시인데요.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증시 완전히 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이것도 한게 급변하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코로나의 피해가 해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졌던 게 3월 19일에서 23일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코스피 지수가 1,453 정도, 다우 지수가 18,500 정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때 기점이었었는데요. 6월 말까지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는 한 38% 정도, 반면에 상해 지수는 한 12% 정도뿐이 안 올랐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달 들어서는 미국의 그 다우존스 지수가 한 4% 정도, 상해 지수가 지금 한 12%, 13% 정도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예. 이 역전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죠.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달 들어 들어왔고, 그다음에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은 그 해석이 되는데요. 빨리 그 변한 만큼 대체로 보면 그거는 중국에 이렇게 지금까지 그 주가가 올라갔던 배경 그리고 중국은 정책 장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떤 그 증시 정책을 추질 것이냐 그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의 국민연금과 관련되는 이런 기관의 시장 역할을 정책 반영해서 예, 그렇죠. 그것을 프레어를 하게 되고요. 예. 이런 측면을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이런 측면에서는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발원지 통제하는 상태에서 경제에 대해서 빨리 그 세계 어느 국가도 재개시켰죠. 이것이 이제 재개시킴에 따라서 경제 지표에 그렇게 왜냐하면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이렇게 빨리 경제 활동 재개하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제 활동이 경제 지표가 빨리 개선되겠죠. 예, 그렇죠. 떨어졌다가 붙이니까 예. 빨리 개선된다. 이런 측면에서 특별히 중국의 지금의 경제 성장률 높은 것이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중국의 그 내부적 문제점, 예를 들어서 과다한 그 부채 문제,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문제, 예. 그리고 부동산 거품 문제 같은 소위 그 중개 구조적 문제점이 마치 이것이 없어진 것처럼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예.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것이 벽을 댈 수 있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까지 중국의 증시 같은 경우는 정책적 문제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정책인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내년에 그 사업 강사를 굳혀놓은 측면에서 예. 일반적 증시를 띄우게 되게 되면 소득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사업 강의 이렇게 목표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예.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이 빨리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속도는 예. 조절할 것이다. 이런 것을 예. 감안하지 않는 분이 최근 들어서 마오타이 주가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주가가 스카이로켓팅 현상을 해서 쭉 해서 중국 증시 하니까 쭉 해서 중국 증시를 추천하고 마오타이 주가를 추천하는 시각들이 금융사에 이렇게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오히려
어제 그 마우타이 주가가 굉장히 거의 한 8% 이상 떨어졌죠. 예, 그렇죠. 시총이 뭐 한 30조가 날아갔다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그게 중국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13차 5개년 계획이 올해 마무리되니까 하반기에도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구조적 문제점이 그대로 있다는 점.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보면 사업강 흘려서 경기라든가 증시 속도는 상당히 조절해 나갈 것이라는 점. 이런 것을 같이 결부하고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역시 미국의 대선까지 미국과의 마찰 문제는 계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홍콩과의 문제도 그게 뭐 달러 폐기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권력의 이양 문제는 그게 단계 해설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만 중국 증시를 좀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책적으로 좀 이제 속도를 조절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네. 게 이제 좀 그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1년 내에 위안화가 6.7위안, 달러당 6.7위안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7위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우선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대선 구도가 현재까지는 아무튼 민주당의 우세로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에 위안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게 또 이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 정부가 계속해서 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민주당으로 된다라고 하는 건 정권이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도 또 상당히 있는 상태이거든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위안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사실은 지금 바이든이 지금 대선을 4개월도 못 나온 시점에서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막판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옥토버 서프라이즈 같은 거. 예. 과거 2016년에도 힐러리 클린턴한테 다 지다가 선거가 있는 노벰버 직전에 옥토버 때 FIA 수사 죄수단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결과를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관점에서는 이러한 제2의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을 때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 후보를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죠.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그런 현재. 측면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중국과의 관계 문제를 사실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정권을 이어받는다면 반대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예. 사실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마찰이라면 좀 완화된다든가 그다음에 트럼프가 뭐 달러 약세 강세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위안화 절상 분이 위안화 절하 분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가지 않느냐 예. 이런 쪽의 시각들이 그도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예. 사실은 전통을 보면 공화당은 자유주의 원칙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예. 민주당은 보호주의 원칙을 채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관계가 마찰을 심화시키고 그다음에 보호주의로 가고 이기주의로 가는 게 공화당의 이단으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의 전통과는 바뀌어진 문제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변함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되면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예. 트럼프가 취했던 정책이 과거 민주당이 취했던 정책과 비슷하다. 보호주의, 이기주의. 그래서 중국과의 마찰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트럼프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중국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해질 때는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게 트럼프가 이단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전통대로 가면 중국과의 마찰을 불거질 수밖에 없다,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계 경제 패권이라는 것은요, 정권이 공화당 잡든 민주당 잡든 통치권자는 대외 위상을 지키고 경제 패권을 지키고 이것은 국가 통수권자의 기본적인 지상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정당이 어떤 가지 자에 따라서 조금 정도 차이가 있지만 세계 경제 패권을 다투는 이런 문제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가 공통적 사항이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마찰은 바이든이 돌아오듯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보호주의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취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대체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관세라든가 이런 측면에 소위 우리가 국경과 무역의 장벽 부분에서 테리프 관세가 있고 넌 테리프 베리어가 있는데요. 비관세장 이쪽으로는 중심이 된다. 다만 시장에
금융 변수는 자율에 맡겨놓는 치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안화 절상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 정책을 취하겠다, 달러 강세 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런 정도의 얘기는 공화당에서 취하지 않을 거다. 바이든 예. 후보가 취하될 거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에 의해서 금융 변수가 반영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경제가 유리하다면 위안화가 절상적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겠죠. 그렇죠. 달러 약세니까 미중 간 무역 적자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설령 그 중국 경제가 더 좋아져서 중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 더 안 좋아져서 위안화가 약세된다 하더라도 예. 미국 입장에선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트럼프 입장에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서는 금융 변수는 그대로 맡겨놓는다. 예. 결국 펀더멘탈, 금리차 이러한 소위 머큐리온이라 하는데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절상되든 절하되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둔다 하는 것을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잠깐 그 말씀하셨던 거를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의 기조 자체가 네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기조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마찰은 계속된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패권 전쟁 이 부분들은 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관계없이 계속 지속이 된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환과 관련한 부분들은 민주당이 될 경우 그냥 펀더멘탈에 맡겨놓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중국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네. 미국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달 내로 미국이 이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주식 시장도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이는데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나온다면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추가 보십니까? 부양책은 사실 두 가지 정책 주체가 있죠. 하나는 그 금융 사이드에 페드가 예. 나오는 금융 완화 정책. 예, 요거는 3월 그 미국 시간으로 3월 3일 날 이미 페드에 나올 수 있는 정책은 전부 나온 거죠. 예.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무제한 국제 매입 방식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가 극복하기까지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층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왔을 때는 이미 페드는 중앙은행의 위상을 이렇게 놓을 정도로 모든 걸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페드 입장에서 추가 부양책 나오는 얘기가 아마 힘들다 하는 걸 예. 말씀드리고 이미 내놓을 건 다 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추가 부양책 내놓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재정 사이드인데요. 재정뿐이 없겠죠. 재정 예. 사이드인데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선을 앞두고 사실 지금 4개월도 못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정책이라는 건 시차가 있거든요. 하나는 내부적인 행정부 내에서 이것을 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것이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내부 시차, 외부 시차 내지는 행정 시차, 집행 시차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4개월 정도 남은 점을 아무리 재정 정책의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결정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정책이 실제로 실물 경제에 나타나는 효과는 그거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저는 지금 시간상으로 너무 짧다. 그렇죠. 그러면 뭐냐? 예, 결국은 심리적 측면 이외에는 사실 이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없지 않느냐.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연임의 가능성이 높으면 사실 재정 사이드에 나오는 추가 부양책이 심리적 효과가 클 거고 예. 그다음에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여론조사 결과에서 많이 뒤져서 연임 가능성이 적으면 결과적으로 재정 정책의 심리적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추가 부양책과 그다음에 하반기에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정책의 추가 부양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 보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국과 달리 트럼프 입장에선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 주도, 정부 주도에 의한 그것이 코로나 대책이든 경기 대책이든 질적인 정책은 가져갈 수 없는 거고 예. 이런 것은 트럼프가 여론조사에 많이 뒤지면 그거에 의한 추가 부양책은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런 거는 상반기에도 많이 드러낸다. 예. 그래서 결국 민간 자원 차원에서 미국 기업이라든가 미국의 금융사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실적도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좋게 나오느냐 하는 민간 사이드의 활동을 더 주력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추가 부양책 지금 아마 공화당을 주도로 해서 1조 달러 정도 나올 거로 생각하는데요. 상반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는 걸 꼭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 정책이 주가 될 걸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 여론조사가 네네.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 이거는 틀림없이 거품이다. 그리고 거품은 언젠가는 꺼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한 파열음을 낼 거다. 이런 그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즉 이제 전형적인 버블 붕괴론 이런 네네. 그 얘기인데요. 미국 주식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기술주, 소위 슈퍼스탁이라 하는 미국의 예. 빵주라든가 마가라든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테슬라 이런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를 많이 그렇죠. 끌어올렸죠. 예. 그것이 이제 동반 효과에서 다우존스 지수고 S&P 지수도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지금은 그 실물 사이드에 반영하는 금융 변수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금융이 좀 키워서 음. 사실 그 주가를 띄워오르고 그다음에 부동산가 올라서 웰스펙트에서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중환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이런 위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자 주가가 실물 경제를 반영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펄이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적정 수준보다 엄청 고평가된 거로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지금의 과거 우리가 미국의 닷컴 버블이 됐을 때 2000년대 초반과 지금과는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퍼 분석이라든가 PBR 분석이라든가 ROE 분석이라든가 ROE 분석을 여전히 많이 들고들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는 않다.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연구에 많이 이렇게 전문적이고 훌륭한 인력들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시장에서도 퍼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쪽으로 당연히 기결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금융 사이드가 실물을 팔로잉이 아니라 리딩하는 사이기 때문에 종전과 다르다. 그런 예. 측면에서 지금 PPR 분석, Price Patent Ratio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Price to Dream Ratio에서 PDR 지표라고 있습니다. 예. 꿈의 지표를 하는데 예. 그러면 PPR 지표는 주가 나누기 무형의 가치. 그다음에 사실 꿈의 지표는 주가 나누기 꿈 굉장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라는 건 뭘까 하면 지금은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잠재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된다면 지금 주가의 펄이든가 전통적 분석에서 보면 펄이든가의 고평가가 나오지만 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좋다 하면 지금의 바이오업체라든가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우리 이정호 이렇게 센터장 가서 돈이 많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지금 매출도 적고 수익이 적은데 앞으로도 꿈에서 저게 실현될 가치 잠재 무형 가치가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정호 센터장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장의 영향력 때문에 그 돈이 펄이든가에서 고평가에 이렇게 했지만 그 돈이 테슬라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테슬라에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꿈의 주가라 그러는 예, 얘기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도 그런 업체들이 좀 있죠. 바이 업체들에 매출이 없는데 단순히 기술이라는 건 지금 매출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퍼 분석 보면 엄청 높죠. 우리나라의 그 바이 업체들 보면. 그렇죠. 그럼 주가가 떨어지느냐? 떨어지느냐? 근데 그 기술에 이어서 앞으로 창출되는 꿈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종호 센터장께서 그걸 무형의 가치를 생각해서 이 앞쪽에 좋습니다. 한데 주식은 미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돈이 흘러가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처럼 퍼 분석이라든가 PBR이라든가 이런 분석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식을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퍼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미국 기술주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2000년대보다도 아주 고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워브링 마켓을 보는 상태에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고평가되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75% 정도 폭락하는 그때 75% 폭락했으니까 예. 이런 쪽의 결론이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지금의 워브링 마켓에서 아리까리한데 자 돈이 흐름이 많고 미래 가치가 무형의 가치가 이렇게 존중한다면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상춘 논설위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투자하는 측에서는 원칙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보면 지금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욕심이 부리지 말고 지금 상태에서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베이스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낮아지겠죠. 그렇죠. 낮아지겠죠. 예. 예. 과거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1000일 때 1000포인트 올라가면 100%지만 만일 때 1000포인트 10%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이런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항상 뭐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에 보호하기 위해서 욕심보다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더 대비해야죠. 예. 주가가 떨어질 땐 3월 중순쯤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체리피킹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염두에 두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높아지는 상태에서 보면 거기에 추격 매수해서 뒤따라가지 말고 예. 올라가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내려가는 거에 대비한 이런 게 개인 투자자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이종호 센터장 앞에서 이렇게 제가 주식 얘기하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미안합니다. 말씀이죠. 워낙 예. 이렇게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처럼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상식, 경제학은 커먼센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식 차원에서 좀 말씀드린다는 예. 걸 좀 대단히 양해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네네.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고 네, 그렇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의 은행을 보면 지금 메인스트리트는 실적이 좀 부진한 상태고요. 네네. 월스트리트는 굉장히 좋은 상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이제 은행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은행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은행 쪽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도 변화가 이제 두 개가 있었죠. 최근에 이렇게 보면 올해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한 증권주, 지금 네. 아까 이제 메인스트리트냐 월스트리트냐 이렇게 했는데 월스트리트 쪽에 되게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스트리트에 해당되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월스트리트에 관련돼 있는 소위 인베스트 뱅크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형성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에서 볼커를 완화했거든요. 예. 볼커를 완화하다 보니까 프롬프 트레이딩 쉽게 할 수 있고 레버리지 비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2분기에 당초 예상과 달리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단은 미국에서 보면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러빈후드가 거래량이 증대시키는 상태에서 트레이딩 파트에 굉장히 수익이 됐던 거고 예. 두 번째는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이 IB가 잘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들은 IB가 수익이 아주 안 좋습니다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에 IB들이 해서 소위 월스트리트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은행 부분에 메인스트리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 됐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엄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 충당을 많이 나와야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앞으로 장애. 그러면 대선 충당이 되면 배당을 적게 해줘야죠. 대선 예. 충당하니까. 근데 은행은 왜 은행주에 투자하냐면 대부분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대선 충당 많이 쌓아라, 매성성 많이 쌓으니까 결국 배당 줄이고 배당 줄이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서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셨습니다.